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대한민국 인구 절벽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들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똘똘한 자산 관리 비법 머니머니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4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인구 위기, 대한민국 소멸의 위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합계 출산율이 0.65로 떨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소멸의 위기에서 대응 방안은 없는 것인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가입이 되어 있는 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가입해서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인데요. 이게 뭔지 잠시 후 머니머니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보험 사기로 처벌받은 피의자들이 되레 경찰과 검사, 판사까지 고소해 수사를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2명을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와 무고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범죄를 저질러 놓고 자신을 수사한 경찰과 검사, 판사까지 고소했습니다. 이거 적반하장이죠. 네, 피의자는 50대, 60대 2명 남성인데요. 먼저 50대 A 씨는 자신이 고의로 충돌을 해놓고 상대 운전자를 보복 운전으로 고소하는가 하면 한편 상대 차량 바퀴에 발이 깔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등의 보험 사기를 벌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 차례 타낸 보험금이 모두 4,500만 원에 이릅니다. 또 다른 피의자인 60대 B 씨는 차량에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상대 운전자가 뺑소니로 나를 치고 갔다 이렇게 신고를 하고 이 과정에서 장애인인 척 행세하거나 또 장애가 있는 동승자를 태운 후에 다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냈고요. B 씨가 이렇게 3년 동안 52차례에 걸쳐서 타낸 보험금은 2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야, 완전히 상습법인데 그러니까요. 거기에다가 수사기관의 공권력까지 무고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한테 속아주지 않았다 이건데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 보복운전 뺑소니라면서 신고를 했는데 수사관들이 여기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버리니까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러면서 수사관들을 수십 차례 고소를 한 거예요.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지연시킨 건 물론이고요. A씨는 영장실질심사 호송 시에 경찰관이 과속으로 나를 죽이려고 했다면서 살인미수 이걸로 고소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기소한 검사 또 벌금형을 내린 판사까지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죄 혐의가 있다면서 고소를 했는데요. 경찰은 앞으로 공권력을 조롱하고 고의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운전자 관련 보험 사기가 이게 계속되는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다가 이게 좀 더 악질적인 게 수사기관의 이 관계자들까지 고소를 하는 정말 법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네. 예. 자, 두 번째 이슈 전해 주시죠. 네, 며칠 전 부산 해운대구 한 유흥가에서 폭력배로 추정되는 건장한 남성 10명이 집단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민들은 정말 불안에 떨어야만 했는데요. 경찰은 이 집단 난투극을 벌인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저는 듣기만 해도 무서운데 유흥가에서 집단 난투극,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 경찰과 상인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 집단 난투극은 지난 24일에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부산 해운대 옛 그랜드 호텔 뒤편 거리였는데요. 10명 중에 2~3명의 남성이 먼저 싸움이 나고 이들의 연락을 받고
무리가 모여듭니다. 처음에는 화해하는 듯 함께 식당으로 들어갔다가 1시간 반쯤 뒤에 우르르 다시 몰려 나오는데요. 이렇게 집단 패싸움을 벌였고요. 일부 목격자들은 이들이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싸움에 한번 출동도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흉기까지 들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출동을 했을 때 경찰은 그 현장을 보지 못하고 떠났고요. 1시간 반이 지난 후에 집단 패싸움으로 번지자 다시 경찰이 현장에 도착을 했지만 남성들은 차를 타고 그대로 가버린 뒤였습니다. 경찰은 초동 조치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말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자 진술은 물론이고 CCTV를 분석해서 가담자들을 모두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수사 결과가 어땠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정말로 조직폭력배들이 벌인 그런 싸움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누구인지 왜 그런 건지 이게 정말 폭력배가 맞는지 난투극의 원인에 대해서도 경찰들이 말을 아끼고 있어서 공개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인 일이라고 추정을 하면서도 사안이 가볍지 않은 만큼 좀 면밀한 조사 이후에 밝히겠다는 입장인데요. 경찰은 난투극 중에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 중인 가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그걸 보던 시민들은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아주 네. 도심 한복판에서 영화를 찍었네, 영화를 찍어. 근데 이게 누군지 진짜 폭력배인지 뭔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야, 이거 지켜봐야 되겠네. 자, 다음 미션 해주시죠. 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처음으로 60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21.8% 급증한 건데요.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인 줄 알았는데 관광객이 아니라 환자입니다. 네.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찾은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 외국인 환자라는 개념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외국인이어야 되고요, 국적으로. 또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환자를 말하는데요. 지난해 한국을 찾은 이 외국인 환자 35.2%가 피부과를 간 것으로 나타났어요. 또 16.8%가 성형외과를 간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절반 이상이 미용을 목적으로 진료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198개국 외국인 환자 가운데 일본인이 31%로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이 중국인, 미국인 순서였습니다. 의료 관광인데 엄밀히 따져보면 미용 관광이군요. K-팝, 피부과, 뭐 성형외과. K-드라마, 네. 예, 이어서 이제 K-의료 내지는 미용, 뭐 이렇게 되는 거네. 네. 그러니까 사실 정부 차원에서도 이 코로나 이후에 줄곧 이 외국인 환자 유치 전략을 추진을 해왔고요. 복지부는 앞으로도 2027년까지 연간 70만 명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제도 정비를 이어가겠다라는 게 정부 방침인데 전 여기다 덧붙이고 싶은 게 사실 또 이거 진짜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떠날 사람들이라고 해서 의료사고 나거나 막 사후 처리 대충 해주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또 그렇게 하는 병원도 많다는 거니까 좀 더 조심하고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네. 이래서 다들 피부과, 성형외과 개업하려고 그러는군요. 아. 어쨌든 뭐 참. 네. 외화를 볼 수 있으니까 좋긴 한데 이게 뭐라고 딱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죠. 네. 다음 시전해 주시죠. 네. 지금도 이거 타러 채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출퇴근 시간마다 혼잡도가 높아서 이른바 지옥철이라고 불리는 서울 지하철 4호선과 7호선이 증편된다는 소식입니다. 이전에도 혼잡도 개선을 위해서 4호선과 7호선 의자 없는 그 열차 칸을 도입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증편이 되는 거예요? 네, 증편은 5월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번 증편 운행을 통해서 서울 지하철 4호선은 출근 시간대 외 2번, 또 7호선은 퇴근 시간대 2번 늘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4호선의 최대 혼잡도가 150.1%에서 135.1%로 7호선도 최대 혼잡도 157%에서 134.6%로 감소할 것으로 서울교통공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국비를 확보해서 4호선하고 7호선은 증차를 추진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4호선은 3편,
7호선은 한편 추가 증차를 추진 중인데요. 4호선, 7호선의 열차 혼잡도를 궁극적으로는 150% 이하 수준, 그러니까 혼잡도가 보통 정도인 수준까지 유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또 도시철도 운영기관 최초로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한 역사와 열차 혼잡도 측정, 또 운행 지원 시스템 개발과 환승계단 추가 설치 도입 등을 위한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출퇴근길에 혼잡이 좀 감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얼마 전 제가 아는 분이 그 부동산 사기 피해 당해서 굉장히 네. 힘들어하셨는데요. 요즘 뉴스만 보더라도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사례 정말 많다고 느껴집니다. 아니 지난 총선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지역 개발 사업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네. 요걸 또 이용해서 요런 기획 그 부동산 사기 이게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네. 요걸 어떻게 좀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막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수천억 원대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한 필지를 무려 94명이 나누어서 소유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기획부동산이 최근 다시 활기를 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필지로 의심되는 경기도의 한 임야. 저 끝에서부터 저쪽까지거든요. 어이없이 비싸게 팔았고요. 서류를 보다 보니 뭐 100명 넘게 그렇게 등기를 했다 그래서 알아보니 측량 분할 등기가 아니고 지분으로 땅 모양은 변함이 없이 그 지분만 가지고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러나 이곳은 개발 제한 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군부대 때문에 여기에 건축 허가가 안 나온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요. 군부대가 이사가 안 됐는데 그럼 외지에 있는 사람들 맞아 그 말이 맞겠지?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 사람들은 매수를 하는 거죠. 기획부동산 의심 지역 한 필지에서 발생한 피해액은 약 35억 원. 그러나 인근 다른 지역에서도 기획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지분 거래는 잘 하지 않아요. 다 나눠줄 사람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런 기획력이 있는 사람이 기획부동산이겠죠. 이 사람들이 매수할 21년도에는 50만 원 비싼 땅이었었어요. 어쨌든 50만 원 매수를 했어요. 다시 최종 매수자한테는 350에 갔다는 거죠. 이 필지 전체가. 해당 업체는 매수가에서 무려 4-5배를 올려서 판매했습니다. 이런 유형이 새로 탄생된 방법이에요. 그전에는 커다란 필지를 사가지고 쪼개고 칼질을 해가지고 맨지 상태에서 팔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법에서 규제를 하고자 하니 이젠 지분으로 파는 거죠. 이곳 의심 필지는 작게는 약 6.61제곱미터에서 크게는 약 331제곱미터까지 소액 투자를 유도해 지분을 판매했는데요. 총 공유자 수는 무려 100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태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인근 공인중개사들. 수도권의 모든 그 마을 주변 임야는 기획부동산들이 모든 걸 그냥 다 작업을 해서 팔았거든요. 근데 우리도 놀라운 것이 전혀 우리 손을 거치지 않고 그냥 자기들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을 인근 주변이라든가 도시 인근 주변이라야 투자자들이 볼 때는 부동산에 호감을 갖는 주위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거죠. 주위에 KTX 광사가 있고 고층 아파트가 있고 이런 것을 보면은 금방 투자하면 돈이 되겠다 싶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 등을 싼 값에 사들여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높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자기 자금 규모에 비해서 선택해서는 안 될 투자 방법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 기획부동산들이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 개발이라는 거짓 정보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유혹하죠. 믿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러나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땅들이 있어요.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가 보전 산지라든가 이제 향후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속여서 파는 형태가 있고요. 뭐 개발이 가능한 땅이지만 없는 개발 호재가 있다고 속여가지고 파는 형태가 있고요. 땅을 갖고만 있으면 이게 땅값이 올라간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좋은 땅을 다른 사람한테 판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건물이 없는 땅을 산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일단 의구심을 가지시고 이 땅의 구체적인 정보, 그거는 토지 지번이죠. 지번을 받으시고 그 개발 호재가 객관적으로 밝혀진 것인지 가능한 관청에서 확인을 한다던가 이런 절차를 다 거치신 다음에 그래도 사도 되겠다라고 판단하면 사시는 건데 이런 걸 만약 하기 싫으시면 아예 사면 안 되죠. 그 특약사항에다가 본인이 설명 들었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넣으세요. 그 진입로가 없는 땅이었어요. 제주도에 있는 땅인데 진입로가 없어가지고 진입로를 개설해 주겠다라는 이제 특약을 했어요. 결국에 진입로를 개설해 주지 않았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이 특약을 이행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래서 돈을 돌려달라. 소송을 해서 승소한 사례가 있고요. 돈은 맨 마지막에 입금하셔야 돼요. 본인이 사실은 돈을 입금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갑인데 먼저 돈을 넣고 나서 본인이 을이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개발이 실제 어려운 지역에서 전체 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 지분으로 쪼개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소위 기획부동산 의심 사례라고 추출된 거래 건수가 6,800건 정도로 조사가 됐고요. 이 거래건은 전체 토지 거래 중에 약 1.43%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 신고 접수된 것 중에 약 2년에 걸쳐서 기획부동산을 통해서 개발될 수 없는 땅을 다수 매수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공유지분 형태로 매수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꼭 등기부 등본이나 아니면 이제 현장 방문을 실제로 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투자가 가능한 땅인지 실제로 현장 방문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인근 공인부동산이나 아니면 전문가를 꼭 두세 군데는 방문을 하셔서 교차 검증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기획부동산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거래 전 꼼꼼한 확인은 필수겠죠? 한국부동산원은 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사의 거짓 언행,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20년 2월부터 신고 접수 및 상담 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올해 6월 말까지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께서는 부동산 거래시장 불법 행위를 목격하셨다면 부동산 통합신고센터인 부동산24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립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예방을 위하여 홈페이지 내에 자가 체크리스트도 게시하고 있으니 혹여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경우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깨끗한 부동산 시장을 만드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사라진다. 나의 나라 대한민국이 사라진다.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이런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요즘 저출생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수가 약 5,175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추세대로라면 2040년에는 5천만 명 선이 무너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소멸 위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네,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을까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호 박사님 그리고 양선희 선생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글로벌 다문화 연구원에 있는 송영호입니다. 국제 이주와 다문화를 연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주 노동자,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에 있어서의 그런 연구들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양 선생님. 네, 서울 토성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양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에 입학식이 사라진 초등학교 이래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와 진짜 저 정도야? 라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심각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저희 학교의 경우도 지금 입학생이 줄고 있어서 예전에는 학년당 학급 수가 7, 8개였던 반면에 현재는 4개, 5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교생이 이렇게 줄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네. 인구 감소를 너무나 체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전국 초등학교 그 입학생 수를 한번 보시면요. 표로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올해 초등학교 그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가요. 전국적으로 150곳이 넘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생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 선이 무너졌고요. 이대로면 2027년에는 30만 명 선도 무너질 거라고 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전년 대비 0.05명 감소를 해서 사상 처음으로 0.65명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합계 출산율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한번 짚어보죠. 한 여성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이게 합계 출산율인데 그게 0.65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작년 1분기만 해도 0.82명이었는데 0.65명으로 1년도 안 돼서 이게 이렇게 또 내려앉았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 거죠, 양 선생님? 네, 사실 아이를 낳기 이전에 요즘은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 그런 것도 같거든요. 10년 전과 비교해서 혼인 건수가 40%나 감소한 걸 보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부부의 수가 줄어들었고 그들마저도 양육비, 교육비, 주거 불안정 등의 문제로 아이 낳기를 꺼려하는 거죠. 네. 그리고 늘어나는 자녀 양육비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출산하면서 생기는 여성의 경력 단절도 문제고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어느 한쪽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득 감소로 이어지면서 이 모든 것이 아이 낳기를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저도 결혼한 지 4년인데요. 아직 뭐 아이를 생각은 하지만 실행을 못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엄두를 못 내는 그렇죠. 거죠. 네. 이게 경력 단절이 될 거고 그 기간 동안 그럼 나는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좀 맞물려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쉽게 말해서 아이를 낳기 싫은 게 아니라 낳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된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송영호 박사님은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졸업하면 바로 취업하고 취업하면 결혼하고 또 분가하고 출산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좋은 일자로의 이행이 지체되면서 불안정한 삶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혼, 출산들을 엄두를 못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값도 비싸고 취업 연령이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 결혼한 나이도 늦어진 것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혼부부한테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왜 아이를 안 낳니? 네. 그러면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 여건에 포함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정책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을까? 어떤 정책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네. 근데 정말 문제인 게요. 2020년을 기점으로 출생자 수보다 이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를 보시면요. 출생아 수는 뚝 떨어지고 사망자 수는 점차 증가해서 그래프가 교차되는 상황, 뭐 이걸 데드크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현상이 3년째 지속 중이라고 합니다. 이대로 가게 된다면 어떤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할까요? 조금 과장하면 말 그대로 소멸이죠.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뉴욕타임스에서 그러면 한국 저출생 실태가 뉴욕 흑사병이 창궐하던 인구 가운데 14세기 유럽 중세보다 많이 그 중세가 심각하다고 하고 그 속도가 빠르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인구 변화와 관련된 경고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지방대의 몰락이라는 주제를 다룬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지역 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 서울의 상위권 대학에 버금갈 정도로 인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정원 미달 사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일단 지역의 입시 인구들이 자연 감소를 했고 지방 거주 청년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초고령화 공간으로 진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부 지역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절반을 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만 사는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지역 소멸입니다.
네, 통계에 따르면 현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지자체 자체가 단 한 곳도 네.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229개 시군구 중에서 2047년에 157곳, 2117년에 221곳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고 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시골이나 소도시에 가보면 젊은이들 또 아이들 울음소리를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네. 65세 인구가 급속도로 이제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들이나 청년 인구가 감소되고 이러면서 국가 경쟁력에 대한 얘기를 또 하게 되지 않습니까? 송 예. 박사님. 그렇죠. 예, 피부양 인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구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피부양 인구다 보니까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고 지역에 있어서는 그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나 조직들에 있어서의 인재를 잘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살아남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감소하고 그다음에 경제활 쪽의 활력이 떨어지는 인구 오너스 현상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네,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뭐 인력난이 심화되다 보니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그 지역 경제가 멈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 지자체에서도 아이를 많이 낳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인데요. 저출생을 막기 위해서 직접 지원금이 무려 21조 원입니다. 그리고 주거, 일자리 등 간접 지원 정책에 약 27조 원을 썼는데 근데 체감하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아, 이게 진짜 그렇게 쓰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합계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 좋은 정책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사실 피부로 와닿지는 잘 않습니다. 출산과 육아를 위한 금전적인 지원과 주거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월급 빼고 모두 다 오른다라고 하듯이 소득에 비해 치솟는 물가, 부동산 가격을 보면서 결혼, 출산, 육아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만 보더라도 많은 비용 때문에 결혼 자체를 주저하기도 하고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출산을 꺼리게 됩니다. 또 아이 한 명을 낳았다 하더라도 아이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높다 보니 둘째는 꿈도 꾸지 못한다 이런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네, 뭐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수년간 이 저출생 관련해서 다양한 지원이 있었고 또 정책 관련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큰 효과가 없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양육하고 보육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 일련의 과정들이 분절적이고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있어서의 협업이 잘 되지 않고 있고 지자체 간에 있어서도의 정책적인 협업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년 단임제이다 보니까 정책의 일관성들이 그렇게 쭉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출산 주요 연령인 MZ세대의 62.5%가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로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식 정책을 꼽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네, 주택 정책만 놓고 봐도 이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절벽 이거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다들 근데 지금 이제 발벗고 나서고 있으니까 김진표 국회의장이 올해 1월 신년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저출생 위기를 막기 위해서 보육, 주택, 교육 3대 분야 인구 감소 대책을 헌법에 명시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출생 문제 해결을 헌법으로 정해두자 이런 취지였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정책 일관성 때문에 그런 기조를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들이 들쑥날쑥했는데 이것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취지입니다. 네, 지금은 뭔가 이렇게 꽉 막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가 중요한데요. 어떤 정책이 좀 나와야 한다고 보세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애를 낳고 부모가 키울 수 있는 나라. 일회성인 현금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러한 금전적인 지원도 좋지만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여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부모들의 노동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 이제 유연성을 발휘해서 다들 갈 수 있도록 한다 했는데 아직도 이제 직장에서는 눈치가 보여서 못 쓰겠다 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유연한 휴직 제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또 이거 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리고 아이를 돌보는 기관 선생님들의 인건비 문제, 교사들의 처우 문제, 이것도 늘 문제가 되어 왔었거든요. 어린이집도 유치원처럼 국가가 인건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보육의 질을 올리고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또 무너지는 교권과 교사들의 처우 문제도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거는 좀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누가 어떻게 양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가족 양립을 위해서는 부모가 직접 돌볼 시간을 보장하는 근로제도가 개편돼야 되고 이부로 더불어서 아이를 돌봐줄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유연한 돌봄 시스템이 병행돼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자녀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을 인정해주고 개인에게 보상이 주어진다면 출산율도 반등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 규범화를 통한 제도, 정책의 뒷받침이 효과적이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 키우기 힘들다고 말하는 이제 주변의 친구들 혹은 언니들을 좀 보면요. 사교육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직 뭐 학교도 안 갔는데 뭐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은 그냥 우습게 나가는 것 같고 또 아이들 영어 학원비는 뭐 천차만별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월 한 150만 원은 그냥 넘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문제죠. 네, 맞습니다.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학원을 안 다니는 아이가 없을 정도로 사교육을 정말 많이 시키는데요. 지난해 초중고학생이 지출한 사교육비가 총 27조 1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였다고 하고요. 네. 사교육비가 월 1만 원 오를 때마다 합계 출산율이 0.012명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경쟁에 내몰렸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요. 엄마가 일을 하잖아요. 네. 근데 아이가 학교에서 끝나요. 집에 오면 아무도 없어. 학원을 막.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이제 태권도를 가든지 수영을 가든지 갔다가 거기서 또 이제 영어를 가든지 수학을 가든지 갔다가 소위 얘기해서 학원 뺑뺑이를 돌고 집에 와서 저녁 먹는 구조. 이 사교육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대책이 없이는 어떤 정책을 내놔도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어떤 정책이 좀 마련돼야 될까요? 네, 그래서 교육계에서는 사교육의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의 혁신을 하기 위해서 AI 학습 체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AI 학습 영역은 광범위한 데이터의 공급,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사교육계에 접근이 어려워서 공교육이 강점을 갖는 분야입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요? 네, 2025년부터 초중고 학교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는데요. 이 AI 디지털 교과서는 500만 학생을 위한 500만 개의 교과서입니다. 기존 교실 속 학생들의 평균에 맞추어서 이루어지던 수업에서 벗어나 각각의 학생이 자신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배움의 속도가 빠른 학생들은 심화학습을, 배움의 속도가 느린 학생은 보충학습을 하며 자신에게 맞는 학습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개인별로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게 한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똑같은 수학 문제를 풀더라도 어떤 학생들은 빠르고 쉽게 풀지만 또 어떤 학생들은 느리고 어렵다고 느끼잖아요. 기존 수업에서는 이러한 모든 학생들의 수준을 맞추는 것이 어려웠다면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된 교실은 학생의 수준에 맞는 문제와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해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공교육 혁신이 개별화된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사교육비 절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지역 간의 격차, 교육 격차가 크다 보니까 재정을 골고루 투입해서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교육비에 이어서요, 집 문제, 그러니까 내가 살 곳, 이 집 문제도 저출생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왜 아이를 낳지 않죠라고 물어보면 역으로 또 물어봅니다. 왜 아이를 낳아야 되죠라고 묻습니다. 먹이가 없어서 서울로 왔더니 둥지가 없어서 아이를 못 낳겠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높은 주거비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요즘 집값이 많이 비싸잖아요. 너무 비싸죠. 네, 거기에 대한 정책이 계속 펼쳐져 왔는데 일관성이 없다 보니 어떤 정부에 대한 불신도 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주택 정책은 계속 역대 정부마다 계속 펼쳐져 왔지만 그것들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왕좌왕하고 이것들이 일관성 없이 추진되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육, 교육, 주거 정책은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럼요. 네. 이것은 쭉 이제 정책으로 대책으로 가져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처방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인구 감소 문제는 노동력 부족과 그다음에 병력 부족 문제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대로라면 2042년에는 20세 남성이 12만 명으로 급감해서 상비 병력이 30만 명 수준으로 겨우 유지될 정도라고 합니다. 이 정도라면 거의 인구가 좀 절벽 수준으로 가는 그런 위태위태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인구 감소가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다. 이것도 참 걱정입니다. 예,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국방과 진학의 의무를 함께 해결해주는 국가 안보를 잡을 수 있는 국방과학사관학교를 설치 부안이 작년에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노동력 감소라는 큰 문제에 대해서는 외국인 도입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 우수인재 같은 정주영 인력들에게 좀 더 일정 여건을 갖추면 지역에서 오래 살 수 있는 비자를 좀 더 열어주고 지역에 있어서의 지역민으로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도입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더 나아가서 이민 정책에 대한 것이고 이민청 신설 얘기도 많이 들리고 이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거 이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저출생 관련 문제들은요, 뭐 단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계 전체의 문제인데 다른 나라들은 좀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프랑스의 출생률이 우리나라의 2배인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세금을 대폭 줄여주는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으로 유럽과 북미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나라가 됐는데요. 프랑스의 출산 정책의 목표는 아이를 갖고자 하는 욕구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장애물을 없애는 것이라고 합니다. 1940년대에 이미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인구 및 가족정책 고등위원회를 설치해서 여러 집단과 단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잘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여기에 저는 그 성공 비결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으로 인구 절벽 위험이 있는 나라다 이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야 프랑스 사람들은 애를 안 낳는데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다시 애를 낳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일방적인 정책이 아니고 소통, 국민을 대변하는 기구가 있었다는 건데 이건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아무래도 저출생 문제에 관한 정책들을 헌법으로 규정화하려면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함으로써 국민 공감대를 유도하는 것들이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골든타임이라는 건 지나고 나면 소용이 없다는 말과도 같잖아요. 인구 감소 이 위기 속에서 강력한 처방전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슨 정책이 나오면 아까 뭐 말씀도 헌법에 이걸 명시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일관성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 일관성을 꼭 유지를 해서 이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돈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머니 시간입니다. 네, 김현우 소장님 그리고 오늘부터 새로 모시게 된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가수인 것 같아요. 신인선 씨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인선 씨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셔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준비해 왔어요. 네. 맹고 맹고 춤을 춰봐요. 맹고 맹고 날 안아주세요. 그대는 영원한 행복한 아침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인사 부탁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역시 뭐 언제 만나도 네. 정말 에너지가 넘치고 사실 그 인선 씨는 저희가 한 4년 전인가요? 네. 행복한 아침에서 한번 만났었는데 네. 요즘도 바쁘게 지내고 계시죠? 네, 요즘에 또 뭐 청춘연가라는 뮤지컬도 하고 있고 방금 들려드렸던 플라멩코 신곡으로 돌아와서 네. 활기차게 신선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신곡이었구나. 그러니까 소개하려고. 다 계획이 있었어요. 네. 재테크 관심 있어요? 재테크 제가 말로만 재테크 중요하다고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맨날 듣는데 네. 사실 뭐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그런지 돈 쓰는 데에만 관심이 있고 우리 옆에 잘생긴 김현우 소장님 나오셨잖아요. 우리 현우 형님하고 함께 한 수 제대로 배워보려고 나왔어요, 사실. 네, 저도 노래 한 수 좀 배우고 싶습니다. 기회가 나중에 된다면. 따로 레슨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주제 영상에서 잠깐 봤는데 내가 가입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저는 정말 네. 처음 들었어요. 좀 놀랐던 부분이. 아니 내가 보험료를 안 내고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알아야죠. 근데 제가 요즘 또 어린 나이지만 살면서 느낀 게 공짜는 없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그런 게 있다고요? 물론 진짜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이제 세금은 다들 내시잖아요. 재난이나 뭐 사고를 당한 분들한테 지자체에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 보험을 가입을 시켜줍니다. 그게 바로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가 낸 세금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시민안전보험이라고 한다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재난사고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시도민이 뭐 신체상의 피해를 입었다. 그런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지원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지역마다 시민안전보험이라고 부르는 곳들도 있고, 뭐 생활안전보험, 국민안전보험, 도민안전보험, 뭐 군민안전보험 이렇게 이름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해당 지자체에 주소지를 둔 사람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전부 다 가입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지자체별로 가입을 하다 보니까 이 보장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민은 서울시에서 들어온 것에 혜택을 받는 거고 제주 특별자치도는 제주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보험을 들어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지자체가 가입을 해놓고 있는데요. 이게 내가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혜택을 받고는 있어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따로 하지 않으면 알아서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보장을 해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살펴보고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바로바로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모르면 못 받았을 돈인데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이제는 챙겨받아야죠. 어떤 내용으로 얼마나 보장되는지 또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 시민안전보험으로 실제 보상을 받은 사례들을 먼저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이번엔 설 연휴 9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 동해시 펜션 폭발 사고 속보입니다. 사망자가 6명으로 늘었습니다. 2020년 1월 25일 강원도 동해시 펜션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로 설날을 맞아 가족 모임을 하던 4자매 등 7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큰 사고였죠. 맞습니다. 이 사망하신 시민분들 6명에게 이 시민안전보험에서 화재, 폭발, 붕괴 요 보상비로 1인당 2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이긴 했는데 이 피해자분들의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이 사고비 수수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뉴스 화면을 보니까 좀 무서운데요. 그런데 이렇게 큰 부상이나 뭐 이렇게 사망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재해, 재난으로 인해서 사망이 발생하게 되면 그럴 때도 이제 보상을 받을 수는 있는데 모든 지자체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보장을 해주고 추가적으로 그렇게 큰 사고가 아니더라도 보상을 해주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뭐 부상이나 후유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을 해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라든가 아니면 스쿨존 혹은 요즘에는 이제 어르신들 보호하기 위한 뭐 시니어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실버존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곳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상대방 뭐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를 지급해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자, 2020년 부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출근을 위해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가 급회전하는 바람에 의자에서 떨어져 골절이 된 시민들이 있었는데요. 이 역시 시민안전보험에서 상해 후유 장애로 1인당 15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합니다. 또 걸어가다가 구조물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로 다친 시민이 하남시의 시민안전보험으로 이 상해 의료비 76만 원을 보장받기도 했다고 하네요. 실제로 저도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 물기에 넘어져가지고 발목이 다친 학창 시절에 그랬을 때 사실 좀 민망했거든요. 창피한 게 먼저죠. 네, 그래서 먼저 내려가지고 버스에서 내리고 나서 어떡하지? 그리고 바로 제 돈으로 이제 뭐 실비 처리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미리 알았다면 이런 걸 다 보장받을 수 있었는데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 다 보장받을 수 있다면 너무 좋은데요. 뭐 정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몰라서 보장을 못 받는 게 문제인데요.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게 2019년에 보니까요. 시민안전보험의 이 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률, 그러니까 얼마의 돈을 냈고 실제로 시민들이 얼마의 보험금을 타갔나 봤더니 20%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지자체가 부담한 보험료가 90억 원이었는데 지급된 보험금은 18억 원에 불과했다. 차라리 그 90억 원 보험료 낼 걸로 지급해줬으면 더 많은 돈을 줬을 텐데 이 시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보험의 혜택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와, 거의 몇 배의 차이가 나는데 세금을 내고 있는데도 저희가 받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현우 소장님한테 좀 더 알아가지고 좀 챙겨야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희도 이제 알아가고 있는 거고 요즘에는 행안부나 자치단체에서 적극 홍보를 해서 2021년에는 지급률이 57%로 상향됐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아직 모르는 분이 많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가입하지 않아도 또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장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이게 대체 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민안전보험 궁금증 베스트 3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한번 맞춰볼 텐데요. 인선 씨, 저희가 그 룰이 있어요. 있나요? 네, 도전을 외치고 이제 도전을 해야지 제가 이제 받아들여집니다. 생방송에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겁니다. 틀리면 어떡하라고. 자신 있게 도전 외치고 한번. 도전! 이렇게요? 그렇죠. 도전했으면 얘기해야 돼. 지금 도전했으니까. 자, 궁금증 도전! 빠밤! 성량이 시민 안전보험에 대한 궁금증 어떤 게 있을까요? 도전했으니까 얘기해야 돼. 사실 뭐 다 똑같은 마음이시겠지만 얼마면 돼? 얼마면 되는데요? 지금 이 돈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지금 1인 2역 하신 거죠? 원빈 씨랑 송혜교 씨 맞죠? 얼굴은 좀 다른데요. 옛날 생각 좀 해봤습니다. 얼마면 돼?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솔직히 내가 얼마 받을 수 있냐 그게 가장 중요하고 인선 씨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건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험이라고 하니까 사실 보장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어떤 보험도 가입을 하고 보장을 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까지 받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한테는. 이거 정답에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누구에게 얼마나 보상해 주나요? 1위에 있었습니다. 인선 씨. 오늘 출연에 아주 마시니까 기분이 아주 쏠쏠합니다. 솔찬이 좋아요. 그럼 뭐 선물이 있나요? 아쉽지만 선물은 없고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첫 출연부터 1위. 선물 없어요? 네, 선물은 없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방송국에서 준비하는 과자 하나 주세요. 자, 아쉽지만 선물은 없어도 대신에 이제 그 정보를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누구에게 지급되느냐라고 한다면 이 서울시민안전보험은 당연히 서울시민에게 지급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지자체에 살고 있으면 그 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꼼꼼히 따질 게 있어요. 지난번에는 주소지가 서류상으로 등록돼 있는 것이냐 실거주지냐 이걸 따졌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건 어떻게 돼요? 요거는 복잡할 거 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라고 기억해 두시면 서류상.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나 구나 이런 곳에서 가입을 할 때 지자체에서 보험사와 계약을 맺잖아요. 그럼 계약을 맺을 때 누구를 보장해 줄 거냐라고 했을 때 그 보장의 대상이 되는 조건이 해당 지자체의 주민등록지가 있는 이 거주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거주를 하는 게 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된다. 요게 전제 조건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도 뭐 파주에 그냥 여기서 출퇴근을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한다면 서울시에서 보장을 받아야 되는 거고 파주에서는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서울에 살고 있어요. 네네. 근데 제주도에 놀러 갔습니다. 네. 근데 다쳤어요. 네. 보장이 됩니까? 그렇죠. 서울에서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청에 가서 뭐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래요? 서울시에 오셔가지고 거주지에다가 신청을 해주시면 이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번. 네. 제가 서울에 살다가 경기도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자동으로 서울시민보험에서 경기도민보험으로 바뀌나요? 네. 이건 마치 건강보험처럼 내가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전입신고만 하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당연 가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잡할 거 전혀 없이 그냥 이사만 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여기서 하나 또 넘어가야 됩니다. 다 걸고 넘어가야 됩니다. 분명히 틀리는 게 있을 거야.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에 살고 있어요. 해외에서 다쳤을 경우. 네네.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해외에서 다쳤을 경우에도 보장이 됩니다. 다만 이제 보험마다 뭐 전쟁, 내란, 사변, 폭동 이런 거는 제외하고 지급해 줍니다. 이런 네. 조건이 붙어 있지 않는 한 나머지 것들도 뭐 해외에서 다치시든 어떠시든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인선 씨인데 조금 무서웠어요. 어우, 질문 한 기세가? 4개를 연달아. 기세 좋아요. 이게 기세 처음이라서 네. 질문이 너무 많았나요? 아니, 좋습니다.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아니 궁금한 건 당연히 물어봐야 하고 알고 가야지. 예, 제가 그래요. 말이 안 나오네요. 자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네. 선생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해외에서 방금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이 해외에서 자연재해로 사망하신 분도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2020년에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 해외 봉사단이 네팔 안나푸르나를 트레킹하다가 실종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교사 4분이 돌아가신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도 시민안전보험에서 1인당 2천만 원의 보상이 이루어진 사례도 실제로 있습니다. 네, 사고가 어디에서 나든지 내가 주소지를 두고 있는 곳에서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보험을 주느냐, 보험금을 주느냐, 이건 정리가 됐고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얼마나 보상을 해주냐. 네, 얼마나 주느냐. 이게 지자체별로 가입돼 있는 보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최대 3천만 원에서 한 2천만 원 정도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입된 보험, 지자체 보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자, 포털 사이트, 그러니까 검색창에다가 시민안전보험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국민재난안전 포털로 연결이 되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보험 가입 현황 조회, 여기를 누르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시도를 선택하시고 내가 속한 지역명을 검색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가입 연도, 보장 내용, 그리고 보험사 명과 전화번호까지 다 알 수 있는데요. 보장 내용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보장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조회 가능하고요. 이거에 따라서 만약 피해당한 사실이 있다, 내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부서에 전화를 해서 피해 사실을 알리고 보험금 신청까지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지역별로 어떤 보험에 가입이 돼 있고 어떤 부분들이 얼마나 보장돼 있는지 그게 다 나와 있으니까 네. 한눈에 볼 수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서울을 기준으로 설명을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사회 재난 사망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재난적인 일로 인해서 사망 사고가 당했다, 혹은 뭐 화재 폭발, 뭐 붕괴 사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즉 자연재해가 아닌 재난으로 사망했을 때는 2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자연재해의 경우에는 사망을 했을 때 2천만 원, 그리고 후유장애를 입었을 때는 500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또 화재 폭발 및 붕괴 사고, 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이런 경우에는 사망 시 2천만 원, 또 후유장애도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쿨존이나 뭐 실버존에서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는 최대한 1,000만 원까지 그 정도에 따라서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지역은 그 내용이 또 다른 건가요? 네, 다른 지역도 대부분 공통적으로 비슷한 부분들, 그러니까 재난이나 재해로 인해서 사망, 후유장애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동일한데 해당 지자체의 특성이 반영된 보험들도 있습니다. 재미난 내용들이 있는데요. 제주도의 경우에는 이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주는데 어떤 걸까요? 저는 알 것 같아요. 제주도는 네. 아무래도 바다를 자주 가니까 네. 물놀이 사고 아닐 것인가. 야, 역시. 맞아요. 예, 촉이 좋습니다. 익사 사고. 제주도의 경우에는 익사 사고에서도 보장을 해주고요. 또 충남 홍성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기계로 인한 사망 사고라든가 뭐 야생동물 피해 이런 네, 것들이 네. 있을 수 있잖아요. 또 개물림 사고 같은 것들도 보장을 해주니까 지자체별로 좀 다양하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지역 특성에 맞게 그러니까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보장이 되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보장이 되지 않는 것도 있고 이렇게 했어요. 보험금도 다 다를 테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지자체 간 보장 항목의 종류도 다르고 이제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그 기준도 조금씩 상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 지자체별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 보험사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험사별로 차이가 나는 것들을 세부적으로 좀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뭐 사실 뭐 가장 좋은 건 보험금 받을 일이 없는 겁니다. 네. 하지만 뭐 살다 보면 여러 뭐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에 대비하려고 보험을 드는 거니까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떤 내용으로 보험이 가입돼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힘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선 씨가 다시 한번 어떻게 확인하는지 네. 알려주시죠. 알겠습니다. 국가재난안전포털에 들어가셔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민안전보험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네. 그리고 이게 1년마다 갱신이 되거든요. 네.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확인해놨다고 해서 그 보장이 그대로 유지되는 건 아니니 주기적으로 한 번씩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 궁금증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도전 목소리가 좀 작은데요? 도전! 오케이. 네, 제가 한번 도전해 볼게요. 사실 뭐 저는 몰랐지만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이런 게 있었어, 나 몰랐는데 네. 하실 것 같아서 이건 어떨까 싶어요. 내가 예전에 네. 당한 사고가 있어요. 예전에. 네. 이거 혹시 보상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 예전에 뭐 실비보험도 네네. 1년이나 3년 안에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네네. 그럼 보상 받을 수 있는 기간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네.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소급 적용이 되느냐 이건데 야 이거 소급 적용되면 많은 분들이 나도 해야 되겠는데 하실 것 같아요. 네, 설깃하시겠죠. 네. 자, 이거 지금 있을 것 궁금합니다. 같아요. 있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있어요? 있네. 있어요? 네. 3입니다. 예전에 다친 것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세 번째 있었네요. 와, 근데 이게 언제 것까지 이게 되는 거예요? 저도 되게 신청을 예전에 그렇게 좀 늦게 했다 해서 아예 못한 적이 있거든요. 예, 기간이 말로만 들어서. 맞아. 자, 그렇다면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보험의 청구 기간은 몇 년일까요? 3년 아니에요? 3년. 오, 맞습니다. 3년이거든요. 그런데 시민안전보험 청구 기간도 동일합니다. 이것도 보험이니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다쳤는데 몰라서 내가 신청을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방송 보니까 나 해당할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신청하시면 되는 건데요. 이게 원래는 청구 시효가 2년이었거든요. 그러다가 2014년부터 1년 더 늘어나서 3년이 되긴 한 건데 이 3년이라는 기간도 해외에 비해서는 너무 짧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은 더 길어요? 3년보다?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30년인 경우도 있고요. 프랑스만 하더라도 10년, 뭐 영국은 6년, 그리고 중국과 네덜란드는 5년. 그런데 옆 나라 일본과 우리나라만 3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조금 늘리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5년으로 연장하려는 법을 이제 국회에 발의 중에 있습니다. 네, 뭐 길면 좋은 거죠. 그렇죠. 3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병원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말씀하신 거죠? 그 좀 애매하잖아요. 내가 처음에 아팠을 때부터 3년인가?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때로부터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팠다고 해서 그때부터 일 수는 없고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 확정을 받은 때로부터 3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다쳐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특별히 장애 진단을 안 받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장애 진단을 받으면 지금으로부터 또 3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혹시나 다치셨던 분들 혹은 뭐 사고를 당해서 가족이 안타깝게도 사망하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보험이 가입돼 있었다라고 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 3년 안에 이런 거 있었는데 신청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는 거죠. 그거 내가 신청해서 못 받으면 그냥 묵히는 돈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게 세금으로 이미 보험료는 납부가 되어 있고 네. 보험사에 돈이 다 지급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3년 이내에 당했던 사고가 있었다면 반드시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일이 없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이런 사고를 당해서 그 사고로 인해서 어떤 장애가 남았다라고 했을 때는 그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사에
제출하는 서류와 똑같습니다. 이 시민안전보험도 시에서 보험료를 지불하는 일반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병원에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으셔가지고 여기에 제출을 하시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네. 내가 직접 가입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렇죠. 일반 보험이랑은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궁금증이 한 가지가 남았는데요. 이번에는 이재용 아나운서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죠. 저도 도전! 도전! 네. 이게 궁금해요. 네. 그 실비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례 보상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 이거죠. 그러니까 비례 보상이 뭐지? 내가 가입한 보험이 2개 있어. 네. 근데 1,000만 원이에요. 네. 그럼 1,000만 원 받는 거냐? 아니면은 1,000만 원을 쪼개서 2개니까 500 이렇게 받는 거냐? 그런 부분이 또 궁금해요. 아무리 보험이 많아도 네. 똑같이 그러니까 받는 거네요. 중복 보장이 가능하냐? 아니면 중복 보장은 안 되냐? 뭐 이런 거. 역시 이재용 아나운서 질문이 다릅니다. 예리해요. 이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여주세요. 이야, 있었습니다. 네. 다른 보험과 중복 지급되나요? 2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수장님?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가 가입한 개인 보험과 시민안전보험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 상해보험, 사망보험 가입하셨잖아요. 이런 거에서도 보험금이 나오고 시민안전보험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보험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알고 계셔야 할 것 중에 하나. 이 시나 도에서 가입한 보험 외에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속한 구에서 가입한 구민안전보험도 중복 보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구민안전보험 제가 강서구 구민이거든요. 네. 그러면 구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라고 하거든요. 자치구마다 구민안전보험이라는 게 다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혜택과 내가 거주하고 있는 구의 혜택을 동시에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혜택 보장 내용 중에는 마치 실비보험처럼 실비 변상적 보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웬만한 특약 같은 경우에는 다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중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한도가 늘어나는 이런 효과들도 있고요. 내가 서울시에 가입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따로따로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속한 시 그리고 구 어떤 보장이 있는지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시민안전보험에서 시에서 보장을 받고 네. 그다음에 구민안전보험에서 구에서 받고 네, 그렇습니다. 중복 보장으로 다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개인으로 보험이 들어있으면 그것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보험은 사실은 안 다치고 안 받는 게 그렇죠. 좋은 건데 그렇죠.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중복 보장이 된다. 네. 이런 얘기네요. 근데 보장 범위는 어때요? 좀 작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시에서 해주는 것보다 구는 조그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장 범위가 조금 작습니다. 자, 지금 생방송 중인 이 상암동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마포구죠. 마포구 구민안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상해 의료비 담보태액이 30만 원, 그리고 상해 장례비가 1,000만 원, 또 대인 배상 책임 1,000만 원, 대물 배상 책임 1,000만 원. 이렇게 보장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 외에도 시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중복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숨겨진 아주 쏠쏠한 보물들이 많네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사고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또 하나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사고? 이 사고? 이 사고. 시에서 해주고 구에서 해주고 또 해주고. 집에서 해주는 건가요? 그것도 있겠네. 저 동에서. 상암동? 동에서 해주는 것도 있나요? 아닙니다. 동민안전보험. 동민안전보험 아닙니다. 그건 뭐지? 네. 뭐 힌트를 드릴까요? 네. 우리가 교통수단 중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고 친환경이라고 알고 있는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교통수단. 요즘 많이 타고 다니는 거 아닌가? 그거죠. 한강. 네. 한강. 바퀴 2개 달린 거. 바퀴 2개 달린 거. 자전거. 네, 자전거. 맞습니다. 다들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자전거 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가입 안 해도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네, 이것도 공짜 보험입니다. 그럼 이것도 지자체에서 가입을 해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내가 타고 가다가 내가 다쳤을 때 보험사로부터 나의 피해를 보상받는 보험도 있고요. 내가 타고 가다가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또 혹은 물건을 다치게 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상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보상 한도, 금액, 범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에서 자전거 보험을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자전거 이거 자전거의 계절이 왔거든요. 예. 한강이나 뭐 공원 같은데 주말이나 되면 또 많은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데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아니 자전거 요즘에 비싸고 막 이런 자전거도 많고요. 속도가 빨라요. 네, 그래서 사고 나면 굉장히 많이 다치고 이러는데 마주오는 사람하고
뭐 이렇게 부딪히거나 오. 아니면 자전거끼리 그렇고 그렇죠. 이런 것도 다 되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뭐 아이를 친다거나 그러면 정말 큰 사고가 날 수 있는데 만약에 내 과실로 자전거 사고가 났다 그러면 상대방 입은 그 치료비 그리고 그분이 병원 치료 받는 동안 일도 못 하실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휴업 손해 또 위자료 이런 것들까지 다 물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정말 크게 다쳤을 경우에는 그거 외에 별도로 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벌금이나 별도의 처벌을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전거 사고로 처벌까지 받는 거는 전 처음 알았는데요. 네, 우리가 그 횡단보도 타고 건널 때 자전거를 타더라도 내려서 이렇게 끌고 가야 된다라고 네네. 하잖아요. 이 도로교통법상 네. 사고가 나게 되면 이건 자전거도 차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데 자전거 보험에서 이런 부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자전거 보험도 시민 안전 보험과 마찬가지로 중복 지급이 된다. 이거 진짜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몰랐으면 그냥 내 보험금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 개인이 타는 자전거에도 이렇게 보험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저 공용으로 타는 거 있잖아요. 따릉이 같은 거. 예. 이런 건 다 돼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 서울시 따릉이 같은 경우에는 공공자전거 종합보험이라는 게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이라든지 후유장애를 입었을 때 최대 2천만 원이 보장이 되고요. 또 치료비는 최대 300만 원,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까 큰 사고도 말씀하셨었잖아요. 네네. 그 보험금보다 훨씬 더 비싼 치료비가 나온다면 개인이 내야 되는 거. 안타깝게도 생각보다 큰 사고가 났다라고 한다면 이런 이제 지자체에서 해주는 보험만으로는 전부 다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겠죠. 네. 뭐 큰 사고를 입혔을 경우 예를 들어 뭐 200만 원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이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고잖아요. 그럴 때는 이 따릉이 이용자가 뭐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가입하고 계시다면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한도 넘는 부분들은 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 공유 자전거 따릉이 말고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그런 자전거들도 다 그러면 가입이 되어 있나요? 네, 이 돈 내고 가입하는, 그러니까 돈 내고 우리가 이용하는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비싼 돈을 지불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렌트카를 이용할 때 그 안에 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돈을 내고 이용하는 공유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대여 비용 안에 보험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상이 조금 큰데요. 이 대인 배상 같은 경우에는 3억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 대물 배상은 1,000만 원, 그리고 치료비는 5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조금 넉넉하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네요. 소장님 아니었으면 몰랐었는데 정말로 이게 혹시 일어날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죠. 아유, 우리나라 살기 좋네요. 점점. 예. 아니 근데 몇 년 전에 그 서울 이태원에서 대규모 인명사고 있을 때 네. 이때는 시민 안전보험 혜택을 못 받았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에 시민 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라든가 아니면 대중교통 이런 것들만 보상을 주로 해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세금으로 보험료는 내고 있는데 무용지물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많이 잇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사고를 계기로 점점 확대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재난보장까지도 넓혀진 상황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15세 미만인 사망자는 시민안전보험에서도 이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아직까지는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게 15세 미만은 왜 보장을 받을 수 없죠? 이거 15세 미만은 좀 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엔 그런 아주 옛날에는 보험금을 노린 그런 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법상 15세 미만 아이들에게는 사망담보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허점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전이라든가 세종 같은 일부 지자체 보험에서는 이 12살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보장을 해주는 그런 보험들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천재지변이나 피할 수 없는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보상이 되게끔 해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이제 상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하거든요. 몇 년 전에 흰남노로 인해서 지하주차장에 물이 고여가지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있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피해를 입은 중학생이 14살이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현재 그래서 국회에서는 재난이라든가 감염병 같은 걸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이 상법상 이 사망계약을 무효로 하는 거 요거만큼 좀 제외를 하자라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하나 알았습니다. 시민 안전보험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날씨 어떨지 궁금합니다. 날씨 보고 돌아오죠.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영남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영남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으니까요. 우산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출근길 안개 상황 먼저 짚어봅니다. 현재 호남 지역은 가시거리 200m 밑으로 떨어져 있고요. 오늘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가시거리 1km 미만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평이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늘에 구름만 지나겠고요. 대기 확산도 원활해서 먼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올 텐데요. 양은 5mm 정도로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소나기가 내리는 곳에서는 최대 30mm가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낮 기온입니다. 서울 24도, 대구 25도로 평년보다 높겠는데요.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은 비교적 선선합니다. 네, 내일도 남부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후로는 대체로 맑은 날들이 예상되고요. 어린이날인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다시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이 4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내일부터 5월이 시작되면 5월에는 네. 가족과 함께 할 일이 많아서 일기예보 꼼꼼히 챙겨봐야 되겠어요. 네, 오늘도 지역별로 비가 오거나 혹은 맑은 지역이 다 달라서요. 외출하실 때는 기상 정보 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